이 사연은 경기도 성남의 한 기업가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곳의 주인인 구동욱 회장은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 운동을 마치고 회사로 향하죠. 그가 운영하는 동욱그룹은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30여 년간 쌓아올린 그의 사업수와는 업계에서 전설로 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구 회장의 마음속 가장 소중한 보석은 다름 아닌 5살 손녀딸 예린이었어요. 예린은 구 회장의 장남 구민수와 며느리 박소영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로 구 회장에게는 늦둥이 손녀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예린의 왼쪽 손목에 있는 작은 삼각형 모양의 점은 가족만이 아는 특별한 표시였죠. 구 회장은 그 점을 볼 때마다 우리 예린이만의 별표야라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이날도 구 회장은 회사 업무를 일찍 마치고 예린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어요. 예린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채 그네를 타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벤치에 앉아 그런 손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더 높이 밀어주세요. 예린이 앙증맞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님.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이 밀어줄게. 구 회장이 예린의 등을 살짝 밀어주며 대답했어요. 그때 구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죠. 구 회장은 예린에게 잠깐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올게라고 말하며 1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해외 프로젝트 관련해서 즉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구 회장이 통화를 마치고 예린이 있던 그네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네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린아. 구 회장이 급하게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예린아, 예린아. 구 회장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공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아까 작은 아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가는 걸 봤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구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공원 곳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었던 건 예린의 작은 흰색 운동화 한 짝뿐이었어요. 그 운동화는 공원 한쪽 구석 풀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구 회장은 그 운동화를 손에 들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평생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내가 어떻게... 구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소중한 손녀를 잃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는 예린의 운동화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구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예린의 방에 앉아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너를 꼭 찾아낼 거야. 기다려라, 예린아라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예린의 손목에 있던 삼각형점이 찍힌 사진을 어루만졌죠. 이것이 구동욱 회장의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구 회장은 예린이 사라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과장을 직접 만나 사건의 긴급성을 간주했어요. 과장님, 제 손녀가 납치되었습니다. 모든 가능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주십시오. 구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위험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사과장 김영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회장님, 이미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공원 주변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고 목격자들도 다시 조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사는 쉽게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공원 주변의 CCTV 영상들을 모두 확인했지만 예린이 사라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사각지대로만 이동한 흔적이 보였죠. 구회장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라는 사설 탐정 이정민을 찾아갔어요. 이정민은 20여 년간 실종자 찾기 전문으로 활동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통 유괴와는 다릅니다. 이 탐정이 사건 자료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범인이 매우 계획적이고 전문적이에요. 단순한 돈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회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께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누군가의 소행일 수 있다는 뜻이죠. 사업상 적이나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회장은 긴 사업 인생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던 기업인들, 사업 파트너였다가 틀어진 사람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주민들까지. 하지만 그 누구도 아이를 납치할 만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예린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구회장은 현상금을 10억 원으로 올렸고 해외 전문 수사기관에까지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린의 아버지인 구민수는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했어야 했잖아요. 어떻게 5살짜리 아이를 혼자 두고 전화를 받으러 갈 수가 있어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 소영은 매일 울기만 했어요. 우리 예린이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예린의 방에서 나오지 않으며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구회장은 이 모든 비난과 원망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간절하게 예린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되면 구회장은 예린의 방에 앉아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곤 했어요. 특히 예린의 손목에 있는 삼각형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예린아, 할아버지가 널 반드시 찾아내겠다.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구회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예린의 사진에 대고 오늘도 너를 찾으러 갈게라고 인사했고 밤에는 오늘도 못 찾았지만 내일은 꼭 찾을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었고 경찰도 다른 사건들에 밀려 수사 강도가 약해졌어요. 이 탐정마저도 이 정도면 해외로 밀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수사 종료를 암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구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전국의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며 예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외 입양 관련 기관들과도 연락을 취했죠. 혹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손목에 삼각형 모양의 점이 있어요. 구회장은 어디를 가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본 적이 없네요. 이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구회장의 머리는 더욱 희어졌고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그는 예린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여겼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회장은 이제 80대 후반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린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린의 방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린의 방은 15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분홍색 침대보, 곰인형들, 작은 책상 위에 크레파스까지 모든 것이 예린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구회장은 매일 그 방을 청소하고 먼지를 닦으며 오늘 예린이가 돌아올지도 몰라라고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구회장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한때 든든했던 그의 체격은 많이 줄어들었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했고 가끔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도 했죠. 회사 경영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구회장이 예린 찾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업에 소홀해졌고 그 결과 동욱그룹의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회에서 상무 박철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15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리야? 구회장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예린이는 살아있어. 내가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회장님, 회사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예린 양을 찾는 데 사용한 비용만 해도 수백억 원이 넘어요.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구회장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돈이 문제야? 내 손녀를 찾는데 돈이 아까워? 결국 그날 이사회는 격렬한 논쟁 끝에 무산되었습니다. 구회장은 회의실을 나서며 내가 살아있는 한 예린이를 찾는 일은 계속될 거야라고 선언했어요. 가족들의 상황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몇 년 전 이혼했고 며느리였던 소영은 재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집에는 구회장과 몇 명의 가정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회장은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오전에는 예린의 방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새로운 단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녁에는 예린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예린아, 오늘도 너를 찾으러 다녔어. 인천 쪽 고아원 3곳을 더 방문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더라. 구회장이 예린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도 어디선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지? 그는 예린의 손목에 있던 삼각형점을 그린 스케치북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스케치를 보여주며 이런 점이 있는 아이를 본 적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구회장은 예린의 방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 속에서 5살 예린이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예린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하는지 모르지? 구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구회장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구회장님이십니까? 저는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목소리를 변조한 듯한 낯선 음성이 들렸어요. 구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할머니 손맛 식당에 가보세요. 거기서 일하는 20대 초반 여자가 혹시 회장님이 찾는 그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죠? 구회장이 급하게 물었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구회장은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것이었죠. 그는 즉시 메모지에 할머니 손맛 마이너스 파주라고 적었습니다. 예린아, 혹시, 정말 혹시 너일까? 구회장이 예린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내일 당장 확인하러 갈게.
그날 밤 구 회장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구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고 있었어요. 그는 정성스럽게 면도를 하고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하겠습니다. 구 회장이 전속 기사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파주까지는 거리가 꽤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에요. 구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구 회장은 예린의 사진과 삼각형점 스케치를 가방에 넣고 파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예린이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까?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죠. 1시간 반 정도 운전한 끝에 구 회장은 파주의 한 골목에 있는 할머니 손맛 식당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과 소박한 외관을 가진 작은 식당이었어요. 구 회장은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 구동욱. 너무 서두르지 마.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식당 문을 열었어요.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구 회장이 빈 테이블에 앉자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그 여성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구 회장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예린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키는 예린이 자랐을 만큼 컸고 얼굴형도 비슷했습니다. 한 명입니다. 구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여기 메뉴판이에요. 천천히 보시고 주문해 주세요. 그녀가 메뉴판을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구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긴 소매 때문에 손목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적당한 음식을 주문하고 그녀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예린이와 비슷해. 구 회장의 마음이 더욱 빨라졌어요. 잠시 후 그녀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그녀의 왼쪽 손목이 드러났어요. 구 회장의 눈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15년간 그리워했던 그 표시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구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요? 지수예요. 김지수. 그녀가 웃으며 답했어요. 김지수. 예린이가 아닌 다른 이름이었지만 구 회장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나 지났으니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수 씨는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왜 그러세요? 지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구 회장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다가가면 그녀가 놀랄 것 같아 참았어요. 대신 천천히 식사를 하며 지수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지수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 웃는 모습, 심지어 가끔 보이는 작은 습관들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예린과 닮아 있었어요. 특히 지수가 쟁반을 들 때 왼손으로 균형을 잡는 방식이 예린이 블록을 쌓을 때 하던 동작과 똑같았습니다. 구 회장의 확신은 점점 커져갔죠. 식사를 마친 구 회장이 계산하려고 카운터로 갔을 때 지수가 다시 다가왔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지수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지수 씨가 어릴 때부터 여기 사셨나요?
지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아니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기억은 별로 없고, 구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 어릴 때 기억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이 들어맞고 있었어요. 혹시 몇 살 때부터 고아원에 계셨나요? 5살 때부터요.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지수가 의아해했습니다. 5살. 바로 예린이 사라진 나이였어요. 구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 씨, 혹시 손목에 있는 그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지수가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구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예린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 아이, 혹시 본 적 있나요? 지수가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저와 너무 닮았네요. 누구예요? 네, 내 손녀야. 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전에 사라진.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하지만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있어서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구 회장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제발 저와 한 번만 이야기할 시간을 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 회장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요. 지수가 너무 놀란 것 같았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구 회장이 식당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지수를 돌아봤을 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구 회장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가 예린이야. 틀림없어. 구 회장은 식당을 나온 후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5년 만에 예린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는 핸들을 꽉 쥐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정해, 구동욱. 서두르면 안 돼. 지수가. 예린이가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다음 날 구 회장은 이정민 탐정을 다시 찾았어요. 오랫동안 함께 예린을 찾아왔던 동반자였죠. 탐정님, 지수라는 아이의 과거를 조사해 주십시오. 구 회장이 지수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탐정은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아이가 예린 양과 정말 닮았네요. 손목의 삼각형 점도 똑같아요. 틀림없이 예린이에요. 구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 보겠어요. 일주일 후 이 탐정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김지수의 과거를 추적해 봤는데요. 이 탐정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정확히 15년 전 예린 양이 사라진 지 한 달 후에 경기도 의정부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구 회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 고아원에서 뭐라고 했나요? 당시 한 중년 남성이 아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이 아이의 삼촌이라고 했고 부모가 사고로 죽어서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며 아이를 맡겼어요. 하지만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남자의 정체는 알아냈나요?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주소도 허위였고요. 더 중요한 건 이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지수 양이 고아원에 왔을 때 상태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기억상실 증세가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심한 충격으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로 진단했죠.
구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럼 예린이가 납치당한 후 무슨 일을 당한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해 본 결과 이탐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수 양을 고아원에 데려온 그 남자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무엇인가요? 당시 고아원 주변 CCTV에 포착된 차량 번호를 추적했는데 그 차량이 회장님의 옛 사업 파트너였던 최진우 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최진우. 구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15년 전 동욱그룹의 공동 창업자였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갈라선 사람이었습니다. 최진우가 설마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해 볼 가치는 있어요. 구 회장은 지수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의정부 고아원을 직접 방문했어요. 고아원 원장 김미숙 수녀는 구 회장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수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다고요? 네, 혹시 그 아이가 제 손녀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지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김수녀가 추억에 잠기며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말도 거의 안 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할아버지를 계속 찾으면서 울었어요. 구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를요? 네, 자신의 이름이나 가족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만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할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올 거야라고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구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예린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어땠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되었어요. 하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16살 때 고아원을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가끔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곤 했어요. 구 회장은 고아원을 나서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지수가 바로 예린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구 회장은 예린의 방에 앉아 지수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찍은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예린아, 정말 너구나. 할아버지가 늦었어. 미안해. 구 회장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지수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차근차근 접근해야겠어. 예린이가, 지수가 놀라지 않게. 구 회장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수에게 다가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를 위한 마지막 준비였죠. 며칠 후 구 회장은 다시 할머니 손맛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수와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한적한 오후 시간을 택했습니다. 지수는 구 회장을 보자 조금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 오셨네요. 네, 지수 씨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구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구 회장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구 회장은 가방에서 예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수 씨, 이 삼각형점 말이에요. 우리 가족만이 아는 특별한 표시였어요. 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녀 예린이에게만 있던. 그만해주세요. 지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는 김지수예요. 예린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구 회장은 더욱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수 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당신이 제 손녀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5살 이전의 일은 아무것도.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구 회장은 예린이 좋아하던 동요를 조용히 흥얼거렸어요.
작은 별아, 작은 별아, 아름답게 비춰라. 그 순간 지수의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였거든요. 이 노래, 지수가 중얼거렸어요. 예린이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밤 불러주던. 구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어요. 아, 머리가 아파요. 뭔가 떠오르려는 것 같은데. 천천히 하세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구회장이 지수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때 지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지수 씨, 잠깐만. 싫어요. 저는 김지수예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지수는 그대로 식당 뒤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구회장은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더 이상 압박하면 안 될 것 같아 참았어요. 그날 저녁 지수는 자신이 사는 작은 원룸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구회장이 보여준 사진 속 아이가 자신과 너무 닮았고 그가 부른 동요가 왠지 익숙했거든요. 지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손목을 바라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이 삼각형점이 갑자기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내가?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밤이 되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저택, 따뜻한 품, 그리고 우리 예린이라고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 꿈속에서 지수는 누군가의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다음은 뭐예요? 꿈속의 어린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단다. 따뜻한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지수는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지? 다음 날 구회장은 다시 식당에 갔지만 지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식당 사장에게 물어보니 지수가 아프다며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회장은 지수에게 편지를 써서 식당에 맡겼어요. 지수에게 어제는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정말 제 손녀라면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요.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 올림. 지수는 그 편지를 받고 또다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며칠 후 지수는 용기를 내어 구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김지수입니다. 지수 씨, 구회장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제가 정말 그 아이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구회장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만나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구회장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든 좋아요. 내일 오후에 공원에서 만날까요? 좋습니다. 한강공원 어떠세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왠지 한강공원이라는 말이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거든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은 후 구회장은 예린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예린아, 내일이면 할아버지와 너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다음 날 오후 구회장은 한강공원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예린이 사라진 바로 그 공원이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탐정이 조사한 최진우에 대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죠. 지수가 나타났을 때
구 회장은 그녀가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수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구 회장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지수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며칠 밤을 새우며 생각해 봤는데 제 기억에 구멍이 너무 많아요. 구 회장은 서류 봉투를 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는 최진우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지수가 사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이 사람은 누구죠? 구 회장이 급하게 물었어요. 최 아저씨예요. 고아원에 저를 데려다 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삼촌이라고 했는데 구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지수 씨, 이 사람은 당신의 삼촌이 아니에요. 최진우라는 사람으로 저와 함께 사업을 하다가 틀어진 옛 동료입니다. 뭐라고요? 지수가 깜짝 놀랐어요. 구 회장은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예린의 유괴 사건, 최진우와의 사업 갈등, 그리고 지수가 고아원에 맡겨진 경위까지. 최진우는 제가 사업에서 밀어낸 후 복수를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손녀를, 예린이를 납치한 거죠. 구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수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럼 저는 정말로 내 손녀 예린이에요. 구 회장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건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 때문이에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제 인생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네요. 지수라는 이름도 고아라는 신분도 모두 최진우가 만들어낸 거짓이었어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구예린이고 저는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구 회장은 예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더 꺼냈어요.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생일 파티 사진, 그리고 구 회장과 단둘이 찍은 사진까지. 이게 제가 어릴 때 모습인가요?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지며 물었어요. 맞아요. 이 사진은 당신이 5번째 생일 때 찍은 거예요. 그때 당신이 소원을 빌면서 할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라고 했었거든요.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생일 케이크의 촛불, 따뜻한 포옹, 그리고 우리 예린이라고 부르는 목소리. 아, 지수가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어요. 뭔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천천히 해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구 회장이 지수의 등을 살살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때 구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정민 탐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최진우를 찾았습니다. 지금 인천에 있어요. 구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디에 있나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최진우가 병에 걸렸다고 하네요. 말기암이라고. 구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교차했습니다. 지수 씨, 구 회장이 전화를 끊고 지수를 바라봤어요. 최진우를 찾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모든 진실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지수는 두려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정말로 예린이 맞는지. 그럼 함께 가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 저녁 구 회장과 지수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1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차 안에서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만약 제가 정말 예린이라면 지금까지의 제 인생은 뭐였을까요? 지수 씨, 구회장이 다정하게 답했어요. 당신이 어떤 이름으로 살았든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손녀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지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15년간의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구회장과 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구회장이 지수에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무서우면 밖에서 기다려도 돼요.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지수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구회장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야윈 얼굴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최진우였어요. 그는 구회장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회장? 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이네, 진우야. 구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최진우는 지수를 보더니 더욱 당황했어요. 설마, 이 아이가. 맞아. 내 손녀 예린이야. 구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놔. 최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안은 약 냄새가 가득했고 곳곳에 병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최진우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그의 모습은 1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였습니다. 구회장과 지수가 앉자 최진우는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동우가. 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구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알아. 다 알고 있어. 최진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후회했어. 하지만 되돌릴 수가 없었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최진우는 지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린아, 정말 많이 컸구나. 제 이름은 지수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지수가 혼란스러워했어요. 너는 구예린이야. 최진우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납치했어. 할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구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왜 아이를 끌어들였어? 회사가 망했을 때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거든. 최진우가 괴로워하며 말했어요. 가족도 떠나고 재산도 다 날리고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내 손녀를 납치한 거야? 처음엔 그냥 며칠만 숨겨두려고 했어. 너를 고생시키고 싶었거든. 하지만 최진우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 예린이가 너무 무서워했어. 계속 울면서 할아버지를 찾았거든. 그래서 기억을 잃게 만들었어. 지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기억을. 어떻게요?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거든. 그 친구가 최면과 약물을 사용해서. 최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회장이 분노로 떨었어요. 미친놈, 5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짓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 지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제 기억들이, 가족에 대한 기억들이 정말로 없어진 거예요? 아니야, 예린아. 최진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돌아올 거야. 구회장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예린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돼. 지금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돼. 그때 지수의 머릿속에 갑자기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구회장이 자신을 안고 그네를 밀어주던 모습, 우리 예린이라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 할아버지.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저를 안고 별을 보여주시던 거. 그리고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거. 구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린아. 할아버지. 지수가 구회장의 품에 안겼어요. 보고 싶었어요. 계속 꿈에서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꼭 안으며 오랫동안 울었어요. 최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동우가 어떤 벌이든 받겠어. 경찰에 자수할게. 구회장이 예린을 안은 채 최진우를 바라봤어요. 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용서할 수는 없어. 구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린이를, 지수를 안전하게 길러준 건 고마워. 최진우가 놀랐어요. 뭐라고? 고아원에서 들었어. 내가 가끔 찾아와서 지수 상태를 확인했다고. 나름대로는 죄책감이 있었던 거겠지. 그래도 용서받을 수는 없어. 구회장은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용서는 못하겠지만 복수도 하지 않을 거야. 예린이를 되찾았으니까. 그날 밤 구회장과 예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5년간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예린의 방을 보며 예린은 더 많은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 이 곰인형. 제가 가장 좋아하던 거죠? 맞아. 내가 매일 밤 안고 잤어. 그리고 이 책상에서 그림도 그리고. 응, 할아버지 얼굴도 많이 그려줬지. 예린은 방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저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할아버지는 내가 꼭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날 밤 예린은 15년 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구회장은 밤새 예린의 잠자리를 지키며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아침이 되자 예린이 구회장을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응, 예린아. 할아버지, 이제 정말 집에 온 기분이에요. 예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죠? 물론이지, 우리 예린이.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구회장과 예린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15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몇 달 후 예린은 김지수라는 이름을 버리고 구예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동욱그룹을 새롭게 일구어가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유대는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